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까지 감안한다면 실업을 한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고용 한파가 20대 청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를 얻은 청년층은 지난해와 비교해 24만 5천 명이나 감소했는데 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더 큰 문제는 청년층의 취업 지연 현상은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직자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후배들과의 취업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21대 국회가 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원구성 합의 대신 상임위별 인원수를 정할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한때 남북 연락사무소 불통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 비난 수위를 높여가던 북한이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건데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코너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척 더웠죠? 그렇죠. 어제부터 날씨가 더웠는데 네. 오늘은 더 더워서 좀 날씨한테 속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에어컨 필터 청소했습니다. 아, 이제 할 때 됐죠. 예. 네,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때가 왔는데 굉장히 네. 집안에 있으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또 이렇게 더우면 또 이제 전기세 걱정하게 되고 또 전기요금을 올리니 많이 또 논란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으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어려운 분들도 어려워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30명대로 떨어져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8명이 발생을 해서 누적 확진자 수 11,81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각한 상황이 여전히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신규 확진 건수 가운데 이제 지역 발생 사례가 33건인데 다 수도권이라는 점이거든요. 수도권에서 계속 이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이제 다행인 어떤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등락폭이 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70명대까지 나왔다가 50명을 조금 넘어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40명대 수준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일에 이제 한 31명 이렇게 시작을 해서 2일날 37명, 3일날 48명, 4일날 36명 이렇게 쭉 이어져서 7일날 이제 52명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38명으로 이제 줄어든 거니까 평균 한 4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생활 방역을 유지하기에는 간당간당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2주 이상 뭐 50명 이하로 네. 관리돼야 지금 생활 속 방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아슬아슬한 거죠 사실. 보건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깜깜이 감염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최근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내놔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깜깜이 방역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건당국에 애를 태웠던 경기도 용인 77번 환자의 감염 경로 그동안에 깜깜이었는데 밝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분이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그 교회 관련자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 네. 다 음성이 나와서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은 사례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서 이제 방역 당국의 우려도 컸던 건데요. 네. 근데 계속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용인 77번 환자가 서울 지역 교회 목사를 포함해서 지인들과 이제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서 이제 모임 참석자 6명 그리고 이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 2명 등 8명이 5일 동안 순차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감염이 발생한 거다라고 확인이 이제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모임 참석자 중에 누가 맨 처음에 이렇게 좀 감염된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건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깜깜이 감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가 일단 파악이 됐다고 하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 또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이제 예배를 보는 상황 그런 네. 상황들도 이제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도 뭐 교회 때문에 모임인지는 지금 뭐 확인이 이것만 갖고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목사도 있고 여러모로 교회와 연관돼 있는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교회라는 종교 활동이라는 게 아무래도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적인 어떤 모임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큰나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양천구 탁구장도 이것도 어떻게 감염이 됐느냐. 이것도 사실 좀 찾지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연관성이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학조사 결과 그동안 양천구 탁구장 방문자 중 한 명이 용인 큰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용인의 큰나무 교회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확진자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된 것이냐를 이제 확인을 했더니 결국 이제 양천구 탁구장 관련된 그런 감염 사례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의 큰나무 교회 확진자 전원도 양천구 탁구장 관련 감염자로 재분류됐기 때문에 이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 수는 총 41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탁구장이 계속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네. 오늘은 정은경 본부장도 얘기를 했는데 탁구장에서 탁구를 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들이었고 또 지하에 이제 탁구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말을 통한 공기 중 전파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탁구장이 참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탁구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내 탁구장에 대해서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8일부터 시내 탁구장 350여 곳에 대한 운영 자제를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명령을 같이 이제 내렸다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혔고요. 또 별도 명령식까지 방문 판매 업체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레이션 이렇게 뭐 명칭이 무엇이든지 홍보관 형태로 보이는 집회는 다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또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사업장 등에 대해서 또 방역 수칙 준수 명령을 같이 내린다고 했는데요. 박건순 시장은 이런 조치를 얘기하면서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지금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최근 전 시장 근무 직원과 방문객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리치웨이 이 사례가 특별히 언급이 됐고 네. 이렇게 이제 무등록 불법 영업장이 또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와 특별사법경찰이 이렇게 무등록 업체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니까 시민들도 주변에 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달라라고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탁구장은 몇 개 없어요? 탁구장이 이제 350여 곳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사업장 이렇게 3개 위험업종 이것도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7,333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다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당한 규모의 이제 행정력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협조와 협력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울 시민은 무증상자라도 신청을 하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7개 시립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최대 1,000명 정도 검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는 의사가 진단을 했거나 또는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야 검사비가 무료였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 판정이 됐으면 8만 원의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됐는데 이걸 이제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검사를 받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부병원, 어린이병원 등의 7개 시립병원에서 무료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국 동포 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구로구의 중국 동포 쉼터에서 머무르던 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됐는데요. 좀 이 사례는 관악구의 건강용품 판매업체 앞서 말씀드린 리치웨이를 방문한 뒤 확진된 60대 남성과 관련해서 거주지인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함께 지낸 목회자 거주자를 긴급 전수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6명 중에 8명이 양성 판정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로구는 이 교회와 쉼터에 대한 방역 수속을 마쳤다고 하고요. 폐쇄 조치 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동포교회 신도들이 있는데 이 15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전원 검사를 한다. 이런 이제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4차 등교가 이루어졌죠. 이게 지금 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몇 개의 학교 정도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이 코로나19 여파로 517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한 2만 900여 개 유초 중고 가운데 한 2.5%에 해당하는 학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대다수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소재 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확진된 고등학교 한 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서울 중랑구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 769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51명이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잠실 롯데월드에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 이 놀이공원 방문했을 당시에 증상이 일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증상 상태로 방문을 한 거와 이제 증상이 있는 상태로 방문을 한 것에 어떤 전파력이라든지 감염 전염력이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우려가 됐던 건데 일단 이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는 무증상이 아니었고 증상은 있었다라는 걸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뭐 이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의 어떤 바이러스 배출량 수치 자체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어떤 전파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를 주로 이제 착용하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험도와 노출 범위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이제 덧붙였습니다. 이거 아마 주말에 이 소식 듣고 놀라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롯데월드가 영업을 조기 종료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더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가 또 나왔어요. 자꾸 이런 사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이제 10대 근무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난달 27일부터 부천시 자택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제 두 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을 했는데 이 지침을 어기고 자택 인근 공원에 이제 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참 여러모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사실 방역 당국에 대응에 혼선을 줬던 인천 지역 학원 강사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학원 강사 상당히 많은 또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일단은 격리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또 다른 질병이 있다고 해서 이 병원 내에 또 다른 병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달 9일에 이제 자기가 무직이라고 밝히면서 관계 당국에 이제 혼선을 일으켰고 이 거짓말이 이제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 결과하고 진술이 불일치하는 걸 통해서 결통이 났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화제가 된 사례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학교 4학년 학생이고 또 학원 강사를 하면서 과외 수업도 진행을 했는데 좀 마지막 한 학기 한 과목 이수만 남겨두고 졸업을 앞둔 상태여서 뭔가 이제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이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다수의 인천 시민이 이 사례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됐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좀 이 사람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사정은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원 강사에 대한 너무 지나친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한편으로 들면서 그렇죠. 네. 다른 또 그 허위로 방역당국 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또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 또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업과 졸업 뭐 이런 문제로 상당히 뭐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어떤 판단에 어떤 잘못된 판단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사례에서도 우리가 좀 비난을 하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 비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런 증상이 있었던 걸 숨기지 않도록 그리고 동선을 자기가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방역 당국이 사람 간 거리두기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85%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좀 철저하게 지켜도 확산세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늘 또 방역 당국과 우리가 또 계속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명한 국제의학 학술지인 랜셋의 캐나다 연구팀이 기고한 이런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 간 거리두기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말씀하신 대로 한 85% 정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1m 이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은 분명하고 2m 이상 거리를 두는 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도 코로나19의 감염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서 100%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야 될 수칙을 더 이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이제 착용을 해서 코와 입을 잘 가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 마스크의 이제 안쪽에 있는 나의 이제 코와 입은 좀 방어가 되지만 겉면에 있어서는 좀 바이러스가 또 거기에는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 겉면 이제 함부로 만지고 이 만진 손으로 또 입이나 코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 이런 이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런 좀 수칙을 지키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백신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게 이런 논문의 이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앞서 탁구장에서 집단 감염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이디 K7115 1105-49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당구장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당구장도 예. 그렇죠. 굉장히 지금 탁구장 사례의 특징이 탁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사실 탁구를 치지 않아서 제대로 모르는데 네. 원정 경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좀 감염 확산이 또 일어난 바가 있는 것이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서로 이제 좀 숨을 내뿜으면서 하다 보니까 감염된 사례인데 당구장도 사실 저는 뭐 당구를 치지 못합니다. 당구를 치지 못하지만 네. 그런 어떤 당구장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적하신 대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당구장에서는 보통 이제 뭐 짜장면도 같이 시켜 먹고 내기 당구도 치고 또 술 한잔 하고 또 당구를 치러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가 봅니다. 당구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친 적이 없어서. 네. 잘 치진 못합니다. 안 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려고 네.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네, 청취자 2502님께서 오늘 저희 딸 중학생이 되고 첫 등교했습니다. 처음 입은 교복이 하복이네요. 요즘 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그렇죠. 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그래도 학교 가는 내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 편히 학교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의 다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십시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가볼까요? 21대 국회가 법을 지키려면 오늘까지 원 구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상임위별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배정이 돼 선임이 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까지 이제 각 당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 합의가 안 돼서 법정 시한을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이제 상임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은 넘기게 됐는데요. 오늘까지가 사실 마지막 어떤 협상을 어쨌든 시도를 했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뭐 오후까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좀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를 구성하는 데에 합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네.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그 명단을 내라고 하니까 각 상임위별로 지금 정수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적어낼 어떤 명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수부터 일단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특위를 구성하게 된 건데요. 특위는 일단 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4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11명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고 모레인 수요일까지 좀 이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정해서 규칙안을 마련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안에 대해서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까지가 이제 그 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특위 구성 카드를 제안을 한 것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하니까 보건복지 그 상임위원들을 좀 더 숫자를 늘리자거나 아니면 지금 경제 문제 심각하니까 경제 관련돼 있는 상임위 그 배정 숫자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카드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계산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어쨌든 여야 양당 거대 양당의 협상에 이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당 모두에 대한 사실 비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과거 국회에서 뭐 발목 잡기 뭐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법사위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데서 어쨌든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이제 이런 특위 카드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임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이제 행보를 한 건데요. 이 특위 구성 관련해서는 이게 특위를 통해서 이제 상임위 정수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자신들이 좀 전략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상임위에 대해서도 아마 저런 정수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법사위원장 한 명, 그 상임위 하나 때문은 아니고요. 그 뭐 결론적으로는 법사위가 가장 쟁점이 되는 그 부분이지만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사실은 또 논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자라든지 그래서 뭐 1년 또는 2년을 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자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인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로 정수 문제를 또 거론하는 이런 측면의 효과도 아마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법사위를 분할하는 방안을 통합당에서 제안을 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당하고 최대한 이 협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통합당이 이렇게 두 개 상임위를 한 상임위를 두 개 상임위로 하자고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사법위와 법제위로 나누자고 하는 것은 뭐 예. 법제위의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로 지휘를 해서 법제 특위가 되는 건데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체계 자구심사 기능 같은 경우에 법제 특위가 그냥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법사위에서 또 다뤘던 주요 의제 중에는 검찰이라든가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로 한 일반적인 상임위의 기능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것은 이제 사법위에서 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사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개인 건데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법사위의 고유 기능, 즉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게이트 키핑 기능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제 미래통합당이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동시에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법사위를 가져야 되는 이런 이유도 있으니까 네. 분리해서 둘 중에 하나만 일단은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뭐 포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방금 말씀드린 체계 자구심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이런 상임위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또 나름대로는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간극이 양당 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건 특위는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한 사흘 동안 운영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최종 시한이 이제 12일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12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좀 합의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정의당도 특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교섭 단체 1인 몫으로 정의당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정의당은 원칙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상임위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역구 퍼주기에 유리한 상임위에 좀 정수가 많이 배정이 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기후 위기를 다룰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16명이었는데 이 지역 민원을 주로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뭐 30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정수 조정을 하게 된다면 좀 뭔가 이제 시대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정수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 나흘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D-Day가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좀 협상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라면서도 위안부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의기억연대 논란 이후에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위안부 운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를테면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증언에서부터 시작된 위안부 운동이 피해 당사자들이 어쨌든 침묵의 벽을 깨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좀 호소하면서 이렇게 좀 세계 곳곳에 정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그런 문제도 같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도 이런 피해 당사자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이제 운동의 주체가 됐고 용기 있게 행동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어린 학생들이라든지까지 수요 집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숨겨진 과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성과가 지금 있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발언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회계 부실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회계 부실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모금 활동이라든지 이런 기부금이라든지 정부가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었죠. 위안부 생존자 쉼터 소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망 원인이 확인이 혹시 됐습니까? 예, 지난 6일에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쉼터에 손영미 소장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인데 부검 결과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는 구두 소견을 국가수로부터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비극적인 어떤 이 결론을 뭐 스스로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은 됩니다. 지금 부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1차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손 소장의 시신은 유족과 정의기억연대 측이 마련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빈소로 옮겨졌고 장례는 3일간의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일단 부검한 부검의로부터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이고 공식적인 이제 부검 결과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망한 손영미 소장의 생전 글이 지금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SNS에 이제 올렸던 이런 글들이 이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 게시물을 보면은 이 손 소장은 이 윤미향 의원을 처음 만난 게 이제 2004년 5월이고 그때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이렇게 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운동을 하게 된 이런 경험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좀 표현을 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쭉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윤미향 의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측은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반응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일단 윤미향 의원은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이 언론이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언론이 쉼터를 마치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하고 검찰이 쉼터로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 손영미 소장이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을 갖게 되고 뭐 쉴 새 없이 또 전화벨 소리로 이렇게 좀 취재와 관련해서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표하는 그런 이제 글을 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이런 좀 언론 보도를 통하면 실제로 이제 손영미 소장이 주변에 이런 과열된 어떤 취재 열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검찰은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고 조사를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지만 어쨌든 뭐 이 수사 자체는 뭐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이 지나치게 가서 취재 열기를 보인다고 해서 막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가서 뭐 드론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들이댄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취재 열기가 아무래도 뭐 과열될 수는 있는데 이런 취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 과열된 게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취재된 게 어떻게 언론에 소비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 의원실에 블라인드 사이로 얼굴 표정을 카메라로 찍어서 웃는 표정을 막 신문 일면에 쭉 싣고 이런 것들은 사실 혐의 내용 의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본질과는 상관이 것인데 없는 얘기죠. 윤미향 의원은 악마화한 거 아닙니까? 이 손영미 소장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언론을 통해 취재에 응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이 그 점에서는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통합당도 반응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인의 죽음이 또 다른 여론몰이의 수단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면서 의혹을 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뭐 일부 뭐 어떤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의 어떤 정의기억연대나 여당이 활용을 해서 의혹을 덮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런 뭐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남북 연락사무소가 불통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통화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은 남북이 특별한 현안이 없어도 하루 두 차례 통화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오전에 이제 우리 측 전화를 북한이 받지 않아서 상당히 긴장이 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대북전단 살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불편한 어떤 심기를 표출을 하면서 사실 연락사무소 폐지나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됐는데 네. 다행히 오후에 북한은 다시 전화를 받았고 오전에 받지 않은 데 대한 별다른 해명을 이제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민주당의 생각 그리고 통합당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8시간 반 동안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뭐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하고 김종중 맷 위전실 전략팀장의 심사도 이제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뭐 고가의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전해졌는데요. 아무튼 8시간 반 동안 이제 심사를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조금 못 미치는 이런 이제 이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수사 기록이 뭐 20만 쪽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정이 넘어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 혹시 나오면 저희가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쟁점이 많은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에서도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한때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가 불통이 됐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이후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반나절 만에 이런 우려는 사그라들었는데요. 북한의 속내가 뭔지 앞으로 남북관계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잠시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가 안 됐거든요. 불통이 된 거 이거는 경고 차원 행동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북측이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제일 먼저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겠나 생각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거를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지는 안 받은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오후에 받음으로써 아직은 북한이 이제 본격적인 대남 보복 정치에 나서지 않고 이 수위를 조절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락사무소가 폐쇄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원래 이제 서울과 평양에 이제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락사무소가 폐쇄된다면 남북 관계가 파탄되는 건 아니지만 평화 체제로 가기까지 여전히 먼 어떤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남북 관계가 이제 다시 후퇴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뭐 예를 들면은 북한은 서울에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는 평양에 이런 이제 공식 사무소를 열기 전 단계에 중간 단계 의미로서 연락사무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폐쇄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제가 해석해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지금은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 북측 지역이긴 하지만 네. 과거에 개성공단이 있던 자리고요. 거기에 지금 남측 인원과 북측 인원이 같은 공간에서 뭐 층은 다릅니다만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서울과 평양에 상주 인원들이 이제 대표부를 갖게 돼서 사실상 이제 평화 공존의 상징의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재는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가동은 되지 않고 있고 네. 하루에 2차례씩 전화 연락만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북측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 연락사무소 폐쇄부터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 북측이 지금 삐라살벌 문제를 삼았는데요. 예. 이 내용들이 이제 그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제1조 3항에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나오고요. 2조 1항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금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삐라살포를 막지 못하면 북한이 제일 먼저 취할 조치는 바로 연락사무소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북한 주민들도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지금 실었습니다. 그동안에 조선중앙TV 같은 경우는 대외 매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노동신문에 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삐라살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우리 측이 무성의하게 다뤄서 제대로 지키지 않다라고 하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고요. 네. 또 자신들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문 대통령에게 연설할 수 있게끔 배려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된다면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 이런 명분을 이제 살리고 또 북측 주민들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바로 남측이 약속을 안 지켜도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책임 전가를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남조선 집권자 이렇게 지칭하면서 무지와 무능의 극치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판을 좀 비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공격하거나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는 이유도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누적된 불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그 대북 삐라살포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신 4.27 판문점 선언의 어떤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바로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조선 집권자라든지 또 무지와 무능의 극치라든지 해서 뭐 우리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정상 간의 약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무지와 무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남쪽을 향해서 불만 섞인 얘기를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메시지가 맞는 겁니까? 좀 다 해석이 달라가지고. 저는 예. 그 부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북 비라라든지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지금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기간에다가 코로나 문제로 좀 거기에 이제 골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대북 전단 문제라든지 뭐 공동연락사무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미국이 전혀 관심을 가질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이제 미국 시간에 맞췄다라고 하는 해석 때문에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역시 해석이 좀 정반대로 엇갈리는데요.
우리한테 던지는 대화를 하자, 이런 조치를 취하면 우리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아니면은 아예 등을 돌렸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메시지입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용으로 보면은 매우 강경하고요. 네. 또 실제 구체적인 조치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 대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때까지라고 해서 시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시한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북 비라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해서 실행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도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초기에는 강경 입장을 담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남측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좀 이중적인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북 전단 살포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북 전단 살포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4.1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작년에만 해도 11차례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 앞서서 4차례의 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는 요 앞서서 4월 30일 날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삐라의 내용들이 우선 드론을 이용한 것이고요. 박상학 대표가 밝힌 데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해서 삐라를 살포했는데 그 내용들이 탈북자들인 이제 태영호 그다음에 지성호 두 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것을 알리는 삐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1일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탈북자들이 남쪽에 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격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의 담화, 그다음에 통전부 담화만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한 내에서는 각종 군중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중 집회 내용들을 보면 다 탈북자들에 대해서 뭐 탈북자들의 뭐 배신자다, 뭐 똥개다, 뭐 또는 쓰레기다 이러면서 죽탕치자. 그래서 어쨌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때리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뭐 그런 지금 탈북자에 대한 규탄 집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뿐만이 아니고 탈북자들이 남쪽에서 국회의원이 된 데 따른 강한 이제 불만과 경계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군중 집회 같은 걸 한다는 얘기는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방치할 경우 대북 비라가 계속 이제 그 뿌려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남쪽에 가가지고 고위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제 보유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걸 이제 끊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탈북자를 비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삐라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밝힌 바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좀 논란이 있는데요. 전단 살포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북한이 요구해서 우리가 따랐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2018년 9월에 김병욱 의원이 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했다가 이제 통과되지 못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작년 9월 대통령이 얘기하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를 위해서 법률 제정을 지금 추진 중이었습니다. 통일부가. 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측에서 문제 제기하자 우리 측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북측이 얘기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해서 우리 정부가 따른 거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북측이 이제 대북 전단 금지 입법을 압박하자 우리 정부가 이제 준비 중인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북한에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이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북한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을 하겠다라고 서두른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부터 현재 집권 여당 쪽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통일부는 이제 정부 입법 차원으로 해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양새로 보면 북측이 얘기한데 4시간 만에 통일부가 그 사실을 공개하는 바람에 모양이 마치 북측 요구에 따른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좀 신중한 대응이 있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반출 반입 물품으로 규정해서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2014년 15년도에 대북 풍선 띄우기 행사에 대해서 경찰이 저지해서 좌절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탈북자 단체가 5천만 원을 보상하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1, 2, 3, 30 모두에서 탈북자 단체가 패소했습니다. 대부분 판결 내용을 보면은 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이것이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위반될 경우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해서 결국 탈북자 단체가 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뭐 굳이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법률로 인해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김포라든지 연천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안보상에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에서 합법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 내용상의 규제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일단은 대북 전단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 좀 어디 그 묘수 중간 단계에 뭔가 허용은 하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다른 방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김홍걸 의원의 법안 제가 읽어본 건 아니지만 예. 별도의 이제 대북 전단 금지법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서 혹시 이런 어떤 그 일부 내용들 전단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단의 어떤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왜냐하면은 지난 4월 30일처럼 드론을 통해서 대북 전단을 뿌릴 경우는 네. 명백하게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이거든요. 특히 그렇게 되면 북한도 이제 우리 측에 대해서 드론을 가지고 정찰할 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북한의 드론이 청와대 인근을 네. 촬영한 게 드러나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북한을 안 해야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정찰 활동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그 내용에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통보라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네. 표현의 자유는 금지하지 않되 남북 관계를 해치지 않는 이런 어떤 방안으로 일단 절차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고 해요. 김여정 부부장은 굉장히 험하게 얘기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 분담을 한 겁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할 분담하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언젠가 다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민주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 간에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험한 말을 피하고 대신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좀 악역을 맡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혔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남 쪽의 업무를 아예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다 맡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북한 체제의 또 유일 지도 체제 하에서 2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협의에서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별도의 권한을 갖고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통전부 대변인 담에서 밝혔듯이 아마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통전부뿐만 아니라 그 정찰 총국이라든지 군 또는 뭐 외무성 또는 통전부 등등에서 남쪽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면은 대북 전단 금지 말고 지금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들은 없을까요? 예, 일단은 뭐 북측이 관심 갖는 부분이 관광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인도적 지원 분야와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개별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재에 속하지 않는 이런 협력을 해나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미 약속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과감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같이 유엔 제재에서 면제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네. 남북 간의 어떤 그 틈새를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예. 되면은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남북 관계가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제이미 스캇의 When Will I See Your Face Again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